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국제거래법을 역사적으로 사적으로 이해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이 올드 렉스 머케토리아 구상인법하고 뉴 렉스 머케토리아를 알아야 된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유엔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엔의 통일사법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운이 들어와 이것이 이제 더 오래됐고 전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륙법계적 기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운스트랄 유엔 상거래법위원회, 이거는 이제 1960년대 좀 늦게 만들어진 기구인데, 유엔 상거래법위원회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통일사법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통일사법에 관련한 많은 업적을 남긴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운시트랄이 만든 주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만든 법이 CISG고,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상당 기간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ISG 같은 건 New Lex Mercatoria예요. 신상인법. 그러니까 New Lex Mercatoria라고 하면은 뭐예요? 결국 20세기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상인법이고, 이것은 그 중세 지중해 시대 구상인법을 부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비니의 국제사법, 지금까지도 물론 중요한 법이고, 국제거래 관련한 어떤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법 시대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그 근대 성문법 국가 시대에 어떤 적용될 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올드 머케토리아는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유엔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상임. 과거의 구상임법, 상관습법이 성문재정법 형태로 이렇게 CISG, 국제 리스 협약, 또 이제 국제 상거래 영역의 여러 통일 사법들, 그런 사법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제법 시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 UN 이후에는 이제 과거의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하는 그 경향이 강하게 됩니다. 성문화 경향을 우리가 한 특징으로 꼽는데, 이 사법 영역에서도 그러한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 국제거래법 첫 시간으로서 여러 국제거래법 사적 발전까지 어떤 여러 배경이라든지 맥락, 다른 인접법 영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그런 법이냐, 어떤 내용의 법이냐, 이건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한 학기 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복습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국제거래는 제2차 세계대전을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국제거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국내 거래와 대비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국내 거래와 다르다는 점은 뭐겠어요? 여러분, 국제거래법을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차려서 내 재능이 있다 이거야. 이 물건은 정말 세계인을 위해서 아주 어필할 수 있는 물건이다. 제 친구 중에도
국제 무역에 관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손톱인가요? 인공 손톱. 요것을 제작해서 그 큰 기업을 일군 친구도 있고요.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발견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그런 사장이다 생각하고 한 학기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세계인한테 판다, 국제거래를 한다. 물론 국내 시장에도 팔겠죠. 순수하게 국내 거래하고 국내 거래를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가장 본능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위험. 국내 거래는 야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고 지면도 있고 뭐 주로 한국에 있고 일단 뭐 경찰도 있고 뭐 사기치면은 어디 가서 잡을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웬만하면 믿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제 거래에는 위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자,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지. 통화 위험, 미 있죠. 근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환율이 얼마였었는데, 뭐 환율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소래를 볼 수도 있어요. 통화 위험도 있고요. 또 정치적 위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 지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 또 외환 통제가 심하게 되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지, 또 신용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 매수인 언제 봤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 받고 사기치고 도망갈 수도 있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신용 위험이 있어요. 또 법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문화적으로 문화국이잖아요. 발전된 선진국 민법, 선진국 형법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미개한 국가로 해서 또 어떤 무슨 신정 국가, 중동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런 또 알라신을 믿고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어떻게 보면 문명국 입장에서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 분규가 발생해서 사비니식으로 이렇게 중거법을 마련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그 야만국법을 적용해야 되겠더라. 법적 위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의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에 상응해서 또 관련해서 필요한 거래상의 기재, 규범상의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제거래법은 그러니까 국제거래는 국내 거래하고 다르고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국제거래 현상을 규율하는 규범 이것을 국제거래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독특한 법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거래법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인법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상법 기초 지식이 있으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상법령 이게 뭐 운송, 보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국제운송이나 국제보험 이런 게 중요하고요. 다양한 부수적 계약이 체결됩니다. 뭐 이거 아까 설명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국내 상법, 국내 민법처럼 상사 계약 또 민사 매매 계약 이렇게 그 매매 계약의 어떤 원리나 본질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는 운송이라는 게
필요하고 보험이라는 게 필요하고 뭐 신용장 계약, 뭐 보증 계약, 뭐 등등. 또 이제 그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계약도 여러 가지예요. 뭐 플랜트 수출 계약도 있고요. 뭐 기술 이전 계약도 있고 공장 자체를 수출하는 계약 뭐 이런 걸 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그, 그 하나의 거래, 뭐 공장 수출이라는 하나의 거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법이 포괄하는 것은 그 범위가 높다. 단순한 국제 매매 계약 관련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대금 지급 관련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업송장이랄지 선화증권, 보험증권, 환음, 신용장 이런 문제들이 법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신용장 관련한 판례들 뭐 굉장히 많이 보죠. 선화증권, 엄격 일치 원칙이랄지 신용장 지급 조건 엄격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서명거래 원칙이랄지 국제거래법의 독특한 이런 법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가는 상법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실체법, 절차법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쭉 이런 매도인 매수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이런 실체법적 영역을 오랜 시간 이제 공부할 텐데요. 끝머리에 가게 되면은 국제 소송, 국제 민사소송법, 국제 소송이랄지 국제 상사 중재 이런 절차법적 문제들, 국제거래법 관련한 절차법적 문제들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 중재가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소송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상사 중재가 많이 당사자 자치 원칙, 이 중재 영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하자 이런 성격이 농후한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상사 중재가 선호되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소송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고요. 아까 뭐 다 나온 것인데, 그래서 비엔나 협약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이 이제 비엔나 협약, 약칭해서 CISG라고 부릅니다. 원 조약 이름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계약이란 뜻이죠.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굿즈 하면은 이거 동산입니다. realty 하면 부동산, real property. 그러니까 국제 거래는 뭐 성격상 당연히 동산 거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품, 뭐 동산을 다른 말로 물품이라고 하잖아요. 물품의 국제 매매에 관한 계약, 그러니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입니다. 말 쉽게 얘기하면 그 국제연합 협약, 그냥 말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매매 거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규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코텀스. 인코텀스는 뭐냐면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Trade Terms 하면 거래 조건이죠.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 관련한 법이고요. 이거는 조약, 법적 성격이 조약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거는 이걸 관습법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당사자의 원형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관습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상인사의 자치규범 정도로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요. 관습법적 지위에 이르렀다. 관습법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 규범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과연 이것이 그러냐? 당사자가 FOB 조건, CIF 조건이라는 걸 계약 체결하면서 사용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될 법이 되는데 불과하다. 객관적 규범이라고까지는 지금 할 수 없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아마 그 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UCP, 우리가 줄여서 UCP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Uniform Custom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실행법이죠. 다큐멘터리 크레딧, 관습.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는 건 뭐냐면 크레딧이라는 건 은행이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크레딧, 이건 채권이라는 뜻이. debt, 빚, 채무라는 뜻이에요. 크레딧은 채권이라는 뜻이고 은행이 크레딧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한도 내에서 채권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고 하면 이제 문서로 크레딧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려는 매수인은 그 신용장 기금이라고 해서 신용장 자금을 은행에 제공하고 물론 자기 거래은행에 있죠. 제공하고 신용장을 발급받아요. 그럼 은행이 발급받은 신용장은 다큐멘터리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문서로 100만 달러 또 1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 크레딧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신용이 확실해지죠. 다만 이제 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물품이 선적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 해서 그러니까 은행 체계를 통해서 매도인 측 은행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신용장 거래는 뒤에 자세히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신용 위험상의 관계를 은행이 들어서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있을 거예요. 되고요. A은행, 거래은행이 있다. 또 매수인도 이제 거래은행이 있겠죠. B은행이 있다. 그럼 매수인은 뭡니까?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될 자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국제 거래지만 매매계약 원리가 똑같아요.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뭡니까? 우리가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 배운다고 그랬는데 물품, 계약에서 합의한 물품, 물품 적합 의무, 적합성 있는 물품을 인도해야죠. 매수인은 그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매매계약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런데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신용이 서로 위험한 거야. 외국 매수인이라 이게 도대체 대금을 지급할지. 그러니까 신용장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해서 국제은행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A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인은 이제 그 개설 통지를 받고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물품을 인도하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용 위험에 따라서 발전한 이런 상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이 UCP입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통일 규칙.
이것도 이 인코텀즈처럼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법입니다. 상인사회의 저는 자치규범인데 은행들이 당연히 그 신용장을 발행할 때 당연히 이 UCP를 원형규범으로 그러니까 이 신용장 거래는 UCP에 따라서 UCP의 준거에서 행해진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리 부동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UCP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자치규범입니다. 뭐 관습법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같은 성격의 법인데요. 그 은행이 그 UCP를 원용함으로써 그 준거규범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 그 국제관습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ICC는 이제 국제상업회의소고 똑같은 이름 여러분 착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ICC 약어로 ICC가 아니는데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드 국제 형사재판소를 ICC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국제거래법 공부할 때는 국제상업회의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그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국제거래의 규율 법규라고 할까요? 이 국제거래에 관련한 법규는 그 성질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성질을 갖는 법규, 그리고 사인 간의 국제거래를 국가가 규율하는 공법적 성질 또는 국가의 무역 규제에 관한 법규를 규율하는 국제법적 성질을 갖는 법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재 6페이지 설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공법, 사법 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역회사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역 거래를 한다. 그럼 자기하고 관계되는 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국, 내가 A국 기업이다. B국 을 기업이다. 수입상 우리 법적으로 매수인이라고 해보세요. 수입상 갑이 수출상 매도인, 법적으로는 매도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과 을이 거래를 한다. 나라가 없으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라라는 게 있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A국 기업, A국 하의 기업이다. 갑이. 그러면은 갑이 이 무역 거래를 해서 뭐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고 하려면 법을 지켜야죠. 자기 나라 무역 관련 여러 규제 법규들이 있습니다. 관세법, 뭐 수출허가법, 수출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관세를 납부해야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들이 있어요. 이건 공법이겠죠, 당연히.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그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통치권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국가하고 기업 간의 관계. B국도 역시 이러한 무역 법규가 있겠죠. 그리고 A국과 B국 간에 이런 공법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FTA랄지 한미 간의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미 간 FTA, Free Trade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게 법이에요. A국과 B국이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입니다. 또 WTO법이 있어요. A국도 WTO 회원국이고 B국도 WTO 회원국이다. WTO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역은 이제 국제통상법 영역이 됩니다.